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디어 2020학년도 대비 교육학 논술 강의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1, 2월 강의 시작하는 개강일이기 때문에 쌤들도 기대도 많으실 거고 걱정도 되실 거고 그래서 재미있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크게 먼저 초반부에는 강의 전반적인 구조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강의 안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재 중심으로 해서 이론에 대한 부분들 항목별로 영역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필요하신 자료는 프린트아웃으로 받으셨던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간 계획서 있는 자료 하나와 그 다음에 표가 있는 자료 하나 받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뭔가 빈칸이 있고 무엇인가를 쓰라고 할 것 같은 자료를 하나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세 종류 받으셨으면 잘 받으신 거고, 먼저 연간 계획서가 있는 부분을 같이 보면서 우리 수업, 저 1, 2월 강의의 전반적인 구조, 그다음에 전체 강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초반부 강의야 뭐 강의 안 내고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니까 사실 크게 어려울 게 없는데 그 의외로 제 얘기를 들어보면 쌤들 뭐 쭉 상담도 해보고 하면 많이 나오는 얘기가 첫째 주 수업이 제일 힘들다고. 1주차 수업이 제일 힘들고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가면 몸살을 한다. 그래서 월요일날 수업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들어놔서 알았다. 막 계속 알았다. 그렇게 첫 주차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별건 아닌데 사실 생각하면 별건 아닌데 뒤에 가면 뭐 6월, 7월, 9월 달 되면 뭐 1월 달 생각하면 코웃음을 치면서 그때 난 왜 그랬지 이러면서 뭐 그러시긴 할 텐데 생각보다 초반에 시작할 때 되게 힘들어요. 힘든 게 다른 것보다 한 시간당, 한 단위당 나가는 그 양이 좀 많아요. 양이 많기 때문에 집중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복습하실 때도 조금 신경 쓰이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첫 주차가 가장 힘든 주이기도 하고, 전체 강의에서 실제로는 1, 2월 강의가 가장 빡빡한 강의. 복습하시고 공부하실 때도 가장 빡빡한 강의는 맞다. 그런 부분들을 약간 염두에 주시고, 마음을 꽉 잡으시고,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1월 강의가 제일 쉬운 강의는 맞는데 할 게 제일 많은 강의도 맞아요. 자, 그래서 저희 연간 계획서 부분 보시면 1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강의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1, 2월 강의랑 3, 4월 강의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뭐 늘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죠. 1, 2월 강의, 3, 4월 강의는 동일하게 둘 다 이론 강의예요. 둘 다 이론 강의인데 1, 2월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이기 때문에 전체 이론 영역을 어떻게든 한 번은 가볍게라도 다 보겠다라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각 영역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을 반드시 구조화를 하겠다. 그래서 1, 2월은 쌤들 공부하실 때도 두 가지가 목표예요. 하나는 그 교육학과 관련된 이론들, 이야기를 듣거나 보셨을 때, 나 저거 본 적 있어. 대충은 뭔지 알아가 되면 돼요. 세부적인 사항까지 완전하게 인출이 되지 않아도 완전한 인출이 되려면 1년 내내 외워도 완전한 인출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크게 목표를 잡으시기보다는 나 저거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거 전에 본 적 있어. 그거 어느 영역에 있어. 어느 영역에 있고 비슷한 것들로는 이런저런 것들이 있어. 세부적인 사항까지 기억이 안 나도 괜찮으니까. 그게 가장 큰 목표가 되고, 두 번째가 전체의 영역, 뭐 교육의 이해면 교육의 이해, 교육 심리면 심리, 각각의 영역들을 간단하게 구조화해서 그림으로 그리실 수 있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요 두 가지가 되면 1, 2월 달에 충분한 공부를 하셨다. 정말 성실하게 공부하셨다. 세부적인 사항이 완전하게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만 얻으시면 충분하니까 큰 목표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3, 4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화와 이론의 기본적인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좀 추가적으로 중요 이론들의 세부 사항들을 더 살펴보는, 그다음에 좀 어려운 부분들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1, 2, 3, 4 이런 구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5,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논술 기출, 그다음에 객관식, 중등,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초등 문제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문제들은 확인을 할 거고, 그다음에 5급 행정
곳이 있잖아요. 5급 행정관 임용 시험에서도 교육직렬은 교육학 서술형 문제를 2차에서 보거든요. 그럼 그 문제들도 5, 6월 달에 살펴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7, 8월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전 문제들, 그래서 문제집을 통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게 되고 9월부터는 모의고사를 매주 열심히 푸시게 되는 시점입니다. 1, 2월 달에도 모의고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볼 거예요. 1, 2월 달에는 모의고사. 그쵸? 그러니까 이전에 수업 들으셨던 쌤들은 뭐 그렇겠지. 늘상 그랬듯이. 그리고 언제 모의고사를 보는지도 알고 계실 거예요. 내일 봅니다. 첫 번째 모의고사가 내일. 그래서 선생님 표정이 이래도 되나, 이럴 수 있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장 내일 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모의고사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볼 거예요. 그럼 쌤들 지금 집중도가 완전 달라졌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지금 모의고사 얘기를 하기 전까지만 그런가 보죠 하고 계셨는데 내일 본다. 다들 갑자기 저를 보시는데요. 그래서 내일 보게 되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진도 나가는 거 안에서 문제가 나오겠죠. 당연히 오늘 했던 거 안에서 낼 거고 내일 모의고사는 기본적인 형식,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형식에 맞춰서 글을 쓸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약식으로 봐요. 약식으로 봐서 실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서론 결론 써야 되고 본론에서 4가지의 주제를 각각 큰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내일 보게 되는 모의고사는 서론 결론 당연히 쓰셔야 되고 중요한 거니까 쓰셔야 되는데 본문이 2개예요. 주제 영역을 좀 줄여서 오늘 했던 거 안에서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는 영역을 출제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했던 거에서 나오는데 오늘 진도 나가보면 아실 거예요. 너무 많지 않나? 오늘 했던 거에서 나오겠지 그래. 나오는 건 알겠는데 너무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되게 불안하신 쌤들은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많이들 알고 계시는 전화번호예요. 자, 여기 전화번호고요. 나중에 저희 상담할 때도 제가 문자 드리기 때문에 서로 막 이렇게 익숙하게 쓸 전화번호이긴 한데 나중에 가는데 누구세요? 이러고 막 누군데 오라 그러냐고 막 그러시고 그러지 마시고 저예요. 그래서 혹시 뭐 강의 진행상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거나 하셨을 때도 질문 문자로 주시면 돼요. 전화를 하시면 제가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잘 못 받을 수 있어서 전화보다는 문자로 궁금하신 사항들 연락 주시면 됩니다. 답을 바로 잘 안 해요. 바로 다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해결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내일처럼 모의고사가 있는 날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인데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 나 지금 아무것도 못 쓸 것 같은 불안한 마음 때문에 막 그래서 모의고사 본 날 막 안 오시고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못 쓸 것 같으니까 남들은 다 쓸 것 같으니까 난 안 가야지. 그리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미리 물어보세요. 미리 주제를 물어보시면 제가 문제를 그대로 가르쳐 드리진 않아요. 근데 영역, 요런 영역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알려드리면 그 영역을 보고 올 수 있잖아요. 제가 모의고사 보실 때 제일 의미 없는 모의고사 서술 연습이 뭐냐 하면 책을 놓고 쓰는 거예요.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참고해서 글 쓰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글 쓰는 연습밖에 안 돼요. 글 쓰는 연습밖에 안 되고 그렇게 썼던 글은 다음번에 안 보고 쓰라 그러면 잘 안 써져요. 대신에 미리 공부를 해와가지고 그걸 떠올리면서 인출해서 답을 쓰시면 걔는 다음번에 쓸 수 있어요. 그 내용 자체는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되게 마음이 불안하면 왜 못 쓸 것 같으면 미리 차라리 물어보시고 공부를 해서 안 보고 쓰시는 게 다음번에 그 주제를 기억해서 실제로 쓰실 수 있는 연습이 되기 때문에 여기로 문자 주시면 오늘 같은 경우 오후에 문자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주제 영역들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뭐 어차피 진도 나갔던 거 안에서 나오니까 첫 번째 모의고사니까 첫 번째 모의고사는 채점은 안 하거든요. 첨삭은 해드리는데 첨삭은 하는데 점수를 드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적지 않을까. 그냥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얘기로 샜는데 그래서 내일 모의고사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한 달 정도 있다,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또 두 번째 모의고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론 강의 때는 모의고사를 총 2번 봅니다. 각각. 그래서 1월 달에 한 번, 2월 달에 한 번, 3월 달에 한 번, 4월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보게 되고 5월 문제풀이 강의부터는 2주에 한 번씩 봅니다. 2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보고 그 모의고사 보면 다 개별 첨삭해서 드려요. 그리고 다음번 모의고사부터는 점수도 드려요. 20점 만점의 점수도 드리기 때문에 대략적인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9월 달부터 이렇게 모의고사 본다 그랬잖아요. 그 모의고사 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9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당 3개씩 써요. 그래서 보통 월요일 날은 2개, 화요일 날은 1개 요런 페이스로 쭉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재밌겠죠? 자, 재밌겠다. 즐겁겠다. 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래요. 지금 그 임용 준비하시는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전공은 다 재밌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전공 내가 좋아서 공부했던 것들이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전공 너무 싫은데 선택하신 경우 잘 없지 않아요? 막 수학 너무 싫은데 나 수학교사 할 거야.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대부분 다 좋아서 해당 교과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전공은 재미있어 하세요. 특히 1, 2월 달에. 특히 1, 2월 달에 전공이 그래도 낫지 않나? 하다가 그 마음이 점점 이러면서 막 전공해도 끝이 없네 이러면서 자꾸만 현실에 눈을 뜨시게 되면서 싫어하시게 되는데 근데 전공은 그래서 기본적인 호감을 가지고 계신 반면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교직 수업 들어보실 때 막 가슴이 뛴다든지 막 너무 재밌어서 막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내일 교직 수업이면 막 재밌을 것 같아서 밤에 잠이 안 온다든지 기다려서 그런 경우는 다들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대부분 다 재미없어 하시거든요. 근데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교육학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그렇게 재미가 없진 않아요. 할만해요. 할만하고 나름대로의 그 구조나 나름대로의 틀, 이야기, 맥락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그러니까 되게 맥락 없는 학문 영역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할만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스스로에게 자성예언처럼 재밌다, 즐겁다, 교육학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생각보다 금방 재밌어질 거예요. 그리고 저희 수업도 사실은 좀 그런 쪽에 포커싱이 많이 돼 있어서 그냥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최근에 시험 흐름도 그렇긴 한데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만을 봐서는 절대로 시험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 이야기, 맥락에 대해서 같이 확인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대략적인 구조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희 1, 2월 강의 동안, 1, 2월 강의는 맞아요. 인강쌤들은 그것도 가끔 되게 재밌는 얘기 하시는데, 공부 처음 시작하시면 직강쌤들은 그냥 여기 앉아 있으니까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뭐 진도가 얼마가 나가건 처음에 모르고 앉아 있다가 어머 이걸 여기 하루 만에 다 하네? 이러면서 깜짝 놀라고 막 그렇게 해서 이런가 보다 하고서 막 되게 질질질질 끌려가시게 되는데 인강쌤들은 그 감이 없잖아요. 그 느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강의 들으시는 경우들이 있느냐면 조심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강의를 들으세요. 듣고 다음날 두 번째 강의를 들으세요. 하루에 1시간씩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아 옷이 바뀌네? 그래서 처음 들으실 때는 이게 하루에 이루어지는 강의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4시간을 하루에 다 할까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루 듣고 그래서 매일매일 듣다가 어느 순간 옷이 바뀌는 걸 보면 어머 저게 하루 동안 이루어진 강의였었나 봐. 직강에서는 하루 동안 듣는 걸 내가 일주일 동안 들었어. 라고 해서 진도가 계속 밀리고 그러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강쌤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옷이 같으면 하루 동안의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뭐 공부 일정에 따라서 쪼개서 들으실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들으면 대부분 밀려요. 강의가 밀리기 때문에 인강 들으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안 밀리고 듣는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인강 들으면 손이 계속 스페이스바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처럼 그 하루에 이루어지는 강의들은 가급적 하루에 소화를 하시는 게 밀리지 않고 전체 일정을 따라가시는 데 가장 편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따라가고 1, 2월 동안 전체 영역 다 나갑니다. 그것도 물어보세요. 1, 2월 달에 상학원 다 나가나요? 물어보시는데 다 나갑니다. 1, 2월 달에 상학원 다 나가고 3, 4월 달에도 상학원 한 번 더 나가고 5월 달, 7월 달에 새 교재가 나오는 구조예요. 자, 3페이지를 보시면 전체적인 교육학 공부 계획 있습니다. 이대로 다는 되지 않겠죠. 다는 되진 않겠지만 대략적인 구조, 대략적인 흐름은 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강의가 2달 단위로 구성돼요. 교육학은. 전공은 조금씩 다르지만 2달 단위로 구성돼서 쌤들도 한 번씩 돌리는 사이클을 2달을 기준으로 해서 잡으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게 제일 그냥 깔끔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전체 한 번 돌린다. 3, 4월 달에 한 번 돌린다. 자, 5, 6월 달부터는 속도를 조금 높이십니다. 그래서 교육학 공부는 한 번에 끝나는 공부라기보다는 반복해서 켜켜이 겹겹이 쌓아 올라가는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 2월 달에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한 번을 돌리고 3, 4월 달에 또 돌리고 하면서 그것이 쌓여서 점차 잊혀지지 않는
공부가 되도록 진행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1월 달에 지금 이전에 뭐 물어보시는 분들은 이것도 하면 좋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개론서 읽는 게 있어요. 근데 개론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가적인 거기 때문에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되는데, 그냥 나는 뭐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개론서 아니고 바로 저희 수업 들으시면서 진행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개론서 2회독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라 쌤들 그 교직 수업 들으시면 그때 교재로 썼던 교육학 개론 책들 있잖아요. 그거를 시작하시는 시점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빠르게 속독이나 통독 형식으로 읽고 들어오시면 전체적인 구조를 잡는 데 도움이 된다. 근데 그걸 막 발제하시고 정리하시고 요약하시고 보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어떤 내용들이 어떤 구조로 들어가 있는지 파악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생각이 있으시면 한두 번 정도 1월 달 안에 읽으시면 되고, 그게 2월 달로 3월 달로 넘어가죠. 그만 읽으세요. 안 읽으셔도 돼요. 그 시점이 되면 굳이 이걸 내가 완벽하게 하고 넘어가겠어. 안 그러셔도 괜찮으니까 그만 읽으셔도 됩니다. 자, 1월 달에 쌤들이 꼭 지키셔야 하는 거. 자, 보통 이제 우리 수업 들을 때 복습 어떻게 하나요?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많이 물어보세요. 자, 저희가 보통 수업을 월화에 하는데 이거는 인강 직강쌤들 다 똑같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그날 수업했던 내용은 그날 복습하십니다. 이거는 뭐 절대 법칙입니다. 절대 법칙. 그래서 가끔 보면 전공 수업이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같이 붙어 있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공부하시기가 힘든 상황인데,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자, 1년 내내 공부 계획을 잡으실 때 제1원칙,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수업이 있는 날 수업했던 내용을 그날 복습한다. 완전하지 않더라도 그날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번에 또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복습을 하실 때 원칙은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쌤들. 쌤들이 막 48시간을 사시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서 내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학원에 나와서 공부를 몇 시간 좀 하다가 수업을 듣고 나서 저희 보통 1시 반에 끝나니까 그럼 점심을 먹고 내가 실제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2시 반부터다. 그러면 그때부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생각하셔서 현실적으로, 근데 막 비현실적으로 난 2시까지 해야지. 그래서 막 2시까지가 비현실적이냐. 이건 아직 그거 2시까지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그 시간을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공부 시간을 잡아서 내가 교육학 복습을 하는데 쓸 수 있는 시간이 한 6시간이 될 것 같아. 그래서 6시간이라고 해도 생각해보세요. 수업 4시간 듣고 복습 6시간 하면 10시간 공부하시는 거예요. 힘들어요. 10시간 공부를 하면. 그리고 10시간 내내 다 집중도 잘 안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몇 시간이다라고 정해지면 그 시간 안에 그날 했던 내용을 무조건 보셔야 돼요. 무조건.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럼 얕게 봐야죠. 적게 했는데 그럼 좀 더 깊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내가 원래 봐야 되는 수준으로 매번 보겠다. 그러니까 공부의 깊이를 정해놓고 들어가면 시간이 계속 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밀려요. 복습은 밀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밀릴 수가 있어요. 밀리시면 밀린 부분을 제끼고 그 다음부터 보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끝이 안 나요. 한 번도 못 돌리는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부분적으로 안 본 부분은 계속 쌓여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계속 돌리는 되게 찝찝한 공부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날 진도를 그날 복습을 하고, 밀렸으면 오늘 걸 먼저 하세요. 근데 시간이 남으면 밀린 걸 보세요. 그게 제일 원칙이에요. 그래서 복습을 진도를 따라가시고 복습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1, 2월 공부는 정말 충분합니다. 정말 충분하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놓는 게 짧은 주제 쓰기 주당 2개씩 하면 좋겠다. 자, 짧은 주제 쓰기, 짧은 글쓰기가 뭐냐면 그 교육학 논술에 본문의 한 단락을 쓰는 거예요. 본문의 한 단락 쓰기 연습. 그러니까 전체 글을 처음부터 연습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짧은 글쓰기 연습하시면 되니까 요 시점에는 한 단락 쓰기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 하자고 좀 이따가 또 자료들도 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한 번 쓰면 된다. 내일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모의고사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초반부터 모의고사를 계속 볼 필요는 없지만 중간중간에 꾸준하게 봐줄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모의고사를 보면서 문제를 보셔야 내가 뭐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구나를 잊지 않으세요. 그냥 단지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고 있는 것들을 문제의 요구나 맥락에 맞춰서 끄집어내서 글로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모의고사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벌써 지치시나요? 괜찮으신가요?
그쵸? 첫 주는 괜찮아요. 첫 주는 첫 시간이 아직 1시간도 안 됐는데. 그래서 그죠? 아직 초등학생도 40분은 버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이게 이 마음이 계속 말씀드리시면 우리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저도 애를 쓸게요. 저희는 그래서 1시간 하고 쉬어요. 이걸 1시간 하고 쉬고 1시간 하고 쉬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중간에 너무 이렇게 막 고통스럽진 않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 강의했었을 때는 조금 길게 했어요. 좀 길게 해가지고 1시간 반, 2시간 하고 쉬고 그랬더니 막 다들 쓰는 표정이 점점 이렇게 막 되게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것 같아서 1시간 하고 쉬고 1시간 하고 쉬고 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할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1, 2월은 그런 흐름으로 가시면 됩니다.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 복습을 그날 바로바로 한다. 자, 교육학 수업에 대한 복습을 한다는 건 뭘까요? 그날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1,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암기보다는 이해와 구조화 이 두 가지가 목표가 돼야 돼요. 안 외워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매 시간 형성평가가 있습니다. 아마 들으셨겠지만 또 이렇게 벌써 또 되게 뭘 많이 시키네. 귀찮게 하네. 맞아요. 저희 수업은 귀찮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초반에 이렇게 안 잡아두면 이렇게 되게 타성해져서 그냥 보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별건 아닌데 매 시간 전날 수업했던 거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 어느 정도 기억하고 계신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지. 근데 그걸 해야 지난 시간에 복습했던 부분들 중에 빠진 부분들 내가 좀 더 봐야 되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일은 아침에 바로 형성평가를 봐요. 오시면 형성평가 보고 풀이하고 또 내일 진도를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재밌겠죠? 재밌어요. 늘 재밌어요. 항상. 그래서 인강도 똑같습니다. 인강쌤들 같은 경우 특히 형성평가 보실 때 자 보세요. 그러면 다들 이렇게 막 하면 다 빨리 넘기시고 바로 이렇게 답을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일부러 형성평가 답을 따로 안 드려요. 수업 시간에 풀이를 해요. 그 이유가 그렇게 인출하고 쓰고 해야 되는 건데 답이 따로 나가면 그것만 보시거든요. 근데 절대로 내 공부가 되려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인출해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하기 싫더라도 번거롭고 하기 싫은 걸 해야 공부가 되더라고요.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습을 하실 때 이해랑 구조화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날 수업했던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은 없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체크를 하시고 정말 이해 안 되시면 저한테 물어보셔야 되고 아니면 스터디 하시면 스터디 안에서 물어보셔서 해결하는 경우들도 제법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불완전하게 정리되는 경우들은 이제 내용을 읽다 보면 다시 한 번 더 확인이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1, 2월 수업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하면서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영역을 조금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기 싫은데 찍어드려요. 그러니까 찍는 건 아니고 되게 많이 찍으니까. 다 외우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반드시 외워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체크 하신 다음에 지금 실제로 외워지지는 않더라도 외우려고 애를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되게 좌절하시는 게 이 공부가 임용 공부가 제일 짜증나는 건 그냥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느낌이 대학교 때 공부했던 느낌이랑 좀 달라요. 대학교 때는 공부를 하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한 만큼 뭔가 완벽하진 않더라도 공부가 되는 느낌이 있는데 임용 공부는 분명히 된 것 같은데 좀 지나면 공부 안 한 것처럼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막 바본가? 내가 되게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바보였나 봐. 옛날에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뭐 이러고 되게 자괴감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니에요. 양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초반부에 유난히 심해요. 유난히 심해서 그래서 1, 2월, 3, 4월 달이 힘든 이유가 그 스트레스가 되게 커요. 해도 안 되는 느낌. 그래서 그 교육학도 전공도 느낌이 어떠냐면 공부가 이렇게 되면 좋잖아요.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시점이 오는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빨리 오시는 분들은 5, 6월 달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닌 분들은 7, 8월 달에 아닌 분들은 9, 10월 달에 시험 전에만 오면 돼요. 시험 전에만 오면 되는데 다 다른 시점에 오거든요. 근데 요 시기를 되게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도 이게 막 쭉쭉 티가 나면 버티겠는데 한다고 하는데 티가 계속 안 나고 비슷하면 그런가 이러면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공부도 똑같아서 이게 티 진짜 초반에 안 나요. 안 나지만 그때 꾸준히 쌓아두면 반드시 팡 하고 올라가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초반에 그걸 잘 견디고 참으셔야 됩니다. 그게 그거예요. 외우려고 애를 쓴다는 표현이에요. 실제로 외우는 게 아니라 외우려고 애를 쓰시는 거. 그래서 내일 까먹더라도 외우려고 애를 쓰시는 건데 그게 쌓여서 실제로 시험 때는 다 기억나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1, 2월 달은 그런 흐름으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 두 가지 하시면 돼요. 읽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 외우려고 애를 써본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구조화는 저희가 매 챕터 시작할 때마다 그리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구조화는 조금은 외우려고 더 많이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외우려고 애를 쓰셔서 1, 2월 달이 끝난 시점에 각 챕터별로 큰 제목까지 쭉 쓰실 수 있으면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다 못 쓰시더라도 큰 제목만 다 쓰시면 1, 2월 달 공부가 충분히 잘 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3, 4월 달에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3, 4월 달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세부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사항들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외워 나가시는 거, 그리고 짧은 글쓰기 꾸준히 계속해 나가시는 거. 그다음에 5,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출 확인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이론만 보다 보면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1, 2, 3, 4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론을 좀 반복해서 보기는 하는데 5월 달이 돼서 기출 문제, 객관식이든 서술형이든 기출 문제를 확인하시게 되면 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론 공부를 했었구나라는 걸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맥락적으로 그 지식들과 그 정보들이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기출문제 정리하시면서 짧은 글 쓰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때부터 안 하셔도 돼요. 모의고사를 5월 달에 한두 번, 6월 달에 한두 번 요 느낌으로 가시면 충분하겠고 그다음에 7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암기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7월 달부터 본격적인 암기.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애써서 외우는 시점이 옵니다. 9월 달부터야 뭐 주구장창 암기하시면서 제가 강의에서도 맨날 강조드리는 포인트들이 5월달, 6월달 이 시점부터 해서는 외우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하란 말들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더 잘 외워져요. 그래서 공부 스타일이 사람마다 되게 다르기는 한데 이제 좀 스스로가 자기 스타일을 좀 잘 아시고 자기 스타일에 맞게 공부를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양이 많은 공부를 할 때 좀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은 여러 번 반복하는 거.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난 한 번에 완벽하게 끝내고 넘어가서 다음번에도 오래오래 기억을 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양이 적은 공부일 때는 그런 공부 방법도 크게 나쁘진 않은데 양이 많으면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외우는데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외우고 있으면 챕터 하나 끝내는데 막 3주, 4주 외우고 있으면 영원히 끝이 안 나잖아요. 끝이 안 나고 다음번 챕터 그렇게 완벽하고 외우고 나면 앞에 챕터 또 기억 안 나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양이 많은 공부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되게 찝찝해요. 완전한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공부를 하는 느낌이 있어서 좀 찝찝하더라도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하는 공부가 특히 중요하다 말씀드릴게요. 서서히 피곤해지고 계십니다. 여러 곳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약간 재미가 없어요. 이 부분이 이론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재미가 없긴 한데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1년 공부 계획 대략 잡아봤고요. 그리고 쌤들 꼭 공부 계획은 잡으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막 오늘의 공부에서 눈 감고 책에서 꺼내가지고 책장에서 꺼내서 오늘 이걸 볼까? 이렇게 펼쳐서 보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 좀 체계적으로 보통 한 달 계획, 일주일 계획, 그날 계획 이렇게 잡으시는데 이제 정말 길게 잡으시는 거 싫으시면 일주일 단위라도 계획은 꼭꼭꼭 짜셔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4페이지 보시면 주요 강의 일정, 우리 이번 강의에서 하게 되는 포인트들입니다. 1월 8일, 내일 화요일 1회차 모의고사 실시하고요. 2월 19일 화요일 날 2회차 모의고사 있습니다. 일정 참고하시고요. 혹시 그때 빠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 주에 제출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인강으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인강으로 제출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화이팅. 자, 이어서 또 재미없어 보이는 5페이지 한글 맞춤법이 있습니다. 설마 이걸 다 보지 않습니다. 다 보지 않고 우리가 교육학 논술을 쓸 때 흔히 나오는 실수들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갑니다. 한국말 맞춤법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나마 다행인 건 교육학 논술에서는 논술은 그 원고제 쓰지 않는다는 거. 그게 굉장히 큰 위안입니다. 원고제 쓰면 띄어쓰기까지 공부해야 돼요. 근데 한국말에서 제일 어려운 게 띄어쓰기잖아요. 띄어쓰기는 진짜 어렵죠. 진짜 어려워서. 근데 우리는 그냥 유선제에다가 글을 쓰기 때문에 띄어쓰기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도 첨삭을 해보면 맞춤법 틀리시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다들 잘 쓰시는데 노파심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맞춤법은 틀리면 감점이 될까요?
감점이 있죠. 공식적으로 표현상 부분이 한 2점 정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틀리시면 2점 정도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이 틀려도 2점이야? 그럼 그냥 막 대충 써도 되겠네. 그래서 근데 이제 글에 그 인상 자체가 달라지죠. 맞춤법 막 다 틀린 글을 보면 이런 사람이 교사가 돼서 학생을 가르친단 말인가? 라고 현직 교사들 입장에서 그 글이 곱게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다른 부분들에서도 점수를 빼려면 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법은 기본적으로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기 보면 초반부에 막 좋은 얘기들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상식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읽어보시고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문자 보내실 때 혹은 이런 실수하시면 그렇게 싫다면서요. 틀린 맞춤법으로 보낸 문자를 보면 만정이 다 떨어진다고 막 그러던데 또 그 되게 교정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단톡방에서 뭐 틀려고 이건 틀려고 이렇게 써야지 이러면서 막 가르쳐주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내가 그런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교육학 논술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7페이지 6번 던, 든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틀리는 표현입니다. 한국말에서 어가 붙으면 과거의 의미가 포함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던과 든을 구분을 하실 때 던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경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살던 집, 내가 다니던 학교 하게 되면 어가 포함되는 던이 되는 거고 든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쓰실 때 던이랑 든이 헷갈리면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인가? 그러면 던으로 쓰시면 되고 이거 할래 저거 할래 골라라 그러면 든을 쓰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든은 우리가 논술에서 그렇게 쓸 일이 많이 없지요. 하든 말든이라든지 뭐 이거든 저거든 이런 식의 좀 이게 구어체잖아요. 구어체이기 때문에 실제로 논술에서 쓸 일이 많이는 없습니다. 쓰시고 싶으시면 안 쓰시는 게 더 좋겠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16번 16번 맞추다, 맞히다 있습니다. 엄청 많이 틀리죠. 굉장히 많이 틀리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맞히다, 발음상은 마치다 라고 하십니다만 이 맞히다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옳은 답을 대다, 옳게 답을 하다라는 뜻일 때는 맞히다를 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평가할 때 그래요. 평가 영역에서 교육 평가 영역에서 맞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헷갈리지 말자고. 정답을 옳게 답했다. 정답을 맞히었다. 맞힌 학생의 수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맞히다를 굳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국말은 좋은 게 그리고 그 원고지에 답을 쓰지 않는 게 좋은 게 뭐냐면 헷갈리면 다르게 쓰시면 돼요. 정답을 맞추다였나? 맞히다였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면서 막 2분의 1의 확률에 걸겠어. 이러면서 도박을 하시지 마시고 다른 거 쓰시면 되잖아요. 정답을 옳게 답한 학생의 수는.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맞춤법은 헷갈리는 게 있으면 헷갈리는 걸 안 쓰시는 게 더 타당해요. 더 안전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틀릴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는 거니까 실수하지 마시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가장 문제가 되는 바로 그 표현 로서와 로서가 나옵니다. 28번, 27번인데요. 28번을 먼저 볼게요. 28번 보시면 로서와 로서 나와 있잖아요. 이거 엄청 많이 틀리죠. 엄청 많이 틀리는데 재밌는 게 그 학술 서적들 있잖아요. 학술 서적들 봐도 엄청 틀려요. 실제로 제일 많이 틀린 표현 중에 하나가 로서, 로서인데 특히 추상적인 이론적인 내용들을 서술을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실제로 애매해요. 이게 로서인지 로서인지 이게 들어가도 되는지 아닌지 둘 다 될 것 같은데 의미상으로도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조심해서 쓰셔야 합니다. 먼저 로서 같은 경우 로서는 자격입니다. 자격. 그래서 보통 우리가 로서 앞에는 사람이나 직업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특정한 자격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때 로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로서 발음상은 로서지만 교육자로서 일생을 보내다, 교사로서 훌륭한 일을 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특히 자격을 얘기를 할 때는 로서를 쓰게 됩니다. 부모로서 할 일, 교사로서 그런 말을 하다니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로서 같은 경우에 로서는 수단이나 도구를 의미합니다. 도구. 그래서 도끼로서 나무를 찍다. 칼로서 과일을 깎다. 수단이나 도구죠. 무엇을 가지고라는 말로 의미가 풀어질 수가 있겠죠.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다. 칼을 가지고 과일을 깎다. 이런 식으로 의미가 풀이가 되죠. 그래서 헷갈리면 이렇게 쓰시라고요. 이게 로서인지 로서인지가 헷갈리면
그 도끼를 가지고 도끼를 활용하여 나무를 찍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로서가 헷갈리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심하시면 됩니다. 근데 로서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썰을 지어놓은 것처럼 썰을 빼도 말이 돼요. 도끼로서 나무를 찍다, 도끼로 나무를 찍다라고 해도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쓸 때 뒤에 선지 썬지 헷갈리는데 빼보고 말이 되면 빼고 쓰시는 거. 그냥 빼버리고 쓰셔서 말이 되면 서나 썰을 쓰지 말고 쓰세요. 근데 이제 앞에 서는 로서 할 때 서는 빼면 말이 안 되거든요. 교사로서 그런 말을 하다니, 교사로 그런 말을 하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뺐을 때 말이 안 되면 서를 쓰시면 되는 거고 뺐을 때 말이 되면 그냥 빼세요. 썰을 굳이 쓰지 마시고. 그게 가장 안전한 접근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로서로서는 진짜 잘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쓰는 나도 헷갈리는데 채점하는 사람도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알고도 채점을 하겠지만 순간 헷갈리면 그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점수를 뺄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가는 경우에는 안 써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7번이 거기서 파생되는 건데 우리가 함으로와 함으로 어떤 분들은 둘 중에 하나가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냥 뜻이 달라요. 둘 다. 용법이 다르고 뜻이 달라서 함으로 같은 경우에는 함으로써에서 써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수단이나 도구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을 활용해서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그는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다. 이런 경우에는 받침을 그대로 살려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것을 통해서 라는 의미일 때는 살려서 그대로 쓰시는 거고 아래에 보시면 함으로 같은 경우에는 그는 부지런함으로 잘 산다. 이거는 때문에죠. 때문에. 부지런하기 때문에 잘 산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세요. 부지런하기 때문에 잘 산다라고 쓰세요. 부지런함으로 잘 산다라고 쓰고 찝찝해서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그게 막 맞았나 틀렸나 고민하지 마시고 부지런하기 때문에 잘 산다라고 쓰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용법들 실수하지 마시고 서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정도고 13페이지 넘어가면 이거는 요새는 많이 안 틀리죠. 45번 바램 원하는 건 바람이라고 쓰지요. 근데 우리 요새 많이 쓰고 있는 그 바라요라는 건 맞춤법상으로도 되게 어색한 용법이기 때문에 잘 쓰지 않는 걸로 여기도 나와 있죠. 우리 경제가 빨리 회복되길 바라요. 근데 요새 이렇게 쓰긴 하는데 되게 자연스러운 표현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쓸 필요는 없고 그냥 바램 같은 경우에 봐야 되는 이유가 이론 중에 바람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WDP 절차 중에 하나 보면 처음에 시작하는 게 바람으로 시작하거든요. 거기에서 틀리면 안 되니까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그 정도. 다르다, 틀리다는 이제 틀리게 쓰지 않으시죠? 입으로 말할 때는 그렇게 틀리는 경우들이 있지만 손으로 쓰실 때는 그러니까 다르다, 틀리다 이거 틀리시면 진짜 조금 좋아 보이진 않죠. 자, 그렇게 해서 맞춤법은 그 정도입니다. 더 뒤에도 있는데 이건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심심하실 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1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금방 넘어갔죠. 자, 이게 논술 짧은 글 쓰기 연습 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원래는 뭐였냐면 쌤들이 공부를 하시고 나면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시고 나면 그 주에 내가 쓰고 싶은 주제를 하나 골라서 짧은 글을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쌤들이 막 되게 혼란스러워 하셨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아래쪽에 보면 쓰기 주제 예시라고 해서 교육의 정의에 대해서 써본다든지 교육의 비유적 정의에 대해서 써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제를 드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번 강의부터는 추가로 드리는 게 작년에 이거 특강으로도 따로 진행을 했었던 자료인데요. 오늘 받으셨던 이 자료 있죠. 빈칸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칸 들어있는 자료 있는 거. 자, 이걸 앞으로 매주 드릴 겁니다. 매주 드립니다. 이 자료를. 여기 보면 지금 첫 번째는 게 교육의 기능을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설명하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제목이 이제 짧은 글의 한 단락의 주제예요. 주제고 바로 여기에다가 쓰실 수 있도록 빈칸도 드렸어요. 요 정도가 쌤들이 쓰시기에 충분한 지금 공간을 드린 거거든요. 이거보다 더 많이 쓰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반만 쓰셔도 돼요.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줄이 있잖아요. 9줄이 있는데 4줄, 5줄. 쌤들이 평소에 쓰시는 글씨 크기로 한 4줄, 5줄만 쓰셔도 충분하니까 혹시 몰라서 조금 널널하게 드린 거니까 4, 5줄 정도로 쓰셔도 됩니다. 여기는
너무 짧게 쓰시는 걸 걱정하시기보다는 너무 길게 주저리 이걸 너무 많이 쓰지 않도록 연습하시는 거 주의하시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건 어떻게 활용을 하시느냐 하면 뭐 매일매일 다르긴 하겠지만 1, 2월 달에 짧은 글 쓰기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당 하나 또는 2개 충분합니다. 제발 그거라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막 다 쓰신다 그러세요. 지금 아래쪽에 보면 짧은 글쓰기 주제를 막 7, 8개를 따로 드렸잖아요. 글쓰기 주제 예시라고 해서 이걸 다 쓰시려고 그러세요. 다 쓰시려고 공책에다가 다 써놓으세요. 제목을. 칸칸 비워놓고 한 페이지 하나씩 해서 다 써놓으시고 쓰다가 이제 밀리죠. 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도 안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안 썼던 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새로 뭘 쓰려고 그러면 마음에 지금 앞에 안 했던 거 그것부터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실 필요 없고 한두 개만 쓰셔도 되니까 꾸준히 쓰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의 이해 오늘 들어가긴 하지만 어차피 첫 시간에 하는 부분들은 그 교육의 이해 파트는 조금 가볍게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뒤에 거 중요한 걸 먼저 할 수는 없어요. 그게 그러면 구조가 안 서가지고 진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정보가 나열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긴 해야 되는데 교육의 이해 온 힘을 다 쏟고 정작 해야 되는 막 과정이나 교육 이론, 교육 방법 이런 거 나왔는데 대충 하시고 뭐 됐어 못하겠어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짧게 쓰시고 혹은 조금씩 쓰시더라도 매주 한두 개씩 꾸준히 쓰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드렸잖아요. 많아요. 주제 개수가 좀 많아요. 이걸 다 쓰려고 하시면 안 돼요. 다 쓰려고 하시면 분명히 밀려요. 이걸 쓰시지 마시고 그때 차라리 구조화를 하고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신다? 한두 개를 골라서 쓰시는 거예요. 한두 개를 골라서 쓰시고 그럼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돼요. 맞아. 이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지금 드리는 자료가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주제 있고 쓸 수 있는 칸이 있고 아래쪽에 그 주제 쓰기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드렸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월요일, 화요일 공부를 하시고 수업을 듣고 복습을 다 하셨어요. 복습을 다 하신 상태에서 책을 보지 말고 주제만 보시고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쓰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써진다. 한 문장도 안 써진다. 난 바본가 봐. 라는 생각이 드시면 아래 걸 참고를 하세요. 아래에 있는 참고 자료를 참고를 하셔서 맞아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하고 보고 옮기시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참고를 하신 다음에 덮으세요. 덮고 그냥 한번 써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어디가 빠졌는지 어떤 부분들은 추가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스스로가 이렇게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시면 참고하라고 줄글로 짧은 글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짧은 글 쓰기를 할 수 있겠구나를 참고하라고 드리는 자료지 난 이렇게 안 썼는데 내용이 조금 다른데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이건 예시예요. 우리가 실제로 쓰는 글 같은 경우 써야 되는 논술 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문장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점수를 준다든지 어떤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점수를 준다든지 그런 성격은 아니고 내용 자체가 맞는 거, 방향 자체가 맞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참고하라고 드린 겁니다. 재밌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 공책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노트를 만들어서 따로 정리를 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했더니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고 아니신 분들은 진짜 그냥 공책 만드시고 다음번에 다른 전공 공부하실 때 연습장으로 쓰시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빈번히 있었기 때문에 이걸 따로 드리는 거니까 그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밌겠죠? 그래서 이걸 스터디 하실 때 같이 봐주시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스터디 할 때 뭘 할까? 스터디 하실 때 이제 교육학 스터디 같은 경우에 뭐 전공도 비슷하긴 하지만 스터디는 크게 성격이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강의를 안 듣고 하는 스터디. 강의를 안 들으면서 스터디를 통해서 실제로 공부를 하는 스터디가 있고요.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를 보조하고 복습하는 용도로 이루어지는 스터디가 있거든요. 저희가 하는 스터디는 후자예요. 강의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계시는 경우에 스터디는 가볍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가볍게 하시고 스터디를 하는 가장 큰 목표를 뭐로 잡느냐 하면 복습을 하게 만드는 스터디예요.
그러니까 스터디에서 막 큰 공부를 한다, 새 공부를 한다가 아니라 복습을 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분명히 어느 순간부터는 느슨해지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누군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스터디에 나가서 할 말이 없으면 안 되니까, 내가 뭘 안 해가면 저 사람한테 피해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를 그 사회적 책무성, 책임감을 줘가지고 공부를 하게 만드는 성격이 강한 그런 스터디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스터디 같은 경우에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스터디 꼭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합격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스터디 꼭 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꼭 단거나 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다 꼭 요약 노트 자기가 만들었다 그러고,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설명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스터디를 해서 얻는 게 있는데 해서 잃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얻는 게 크면 하는 거고 잃는 게 크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얻고 잃는 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런 사회적 활동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터디가 굉장히 잘 맞아요. 잘 맞는 거고, 누가 옆에서 이렇게 소위 좀 그렇게 되는데 쪼지 않으면 누가 옆에서 푸시를 해주지 않으면 공부 안 하는 스타일이 있죠. 스터디 해야 돼요. 그런 스타일은. 내버려 두면 계속 이러고 있다. 그래서 그냥 흐르는 대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너 공부 안 해, 숙제 안 해? 그럼 안 하는 분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해야 돼요, 스터디를. 근데 그게 아니라 누가 시키는 것보다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자기 주도적으로 알아서 공부를 하는 게 좋으신 분들은 굳이 스터디를 안 하셔도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있잖아요. 사회적인 활동에서 에너지가 소모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활동을 했을 때 에너지를 얻는 분이 있고, 사회적인 활동을 했을 때 되게 막 내가 진이 빠지고 스터디 했으니까 오늘의 공부는 끝이야. 너 좀 쉬어야 돼. 이렇게 해서 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안 맞는 분들이에요. 그랬을 때 이걸 통해서 얻는 거랑 잃는 거를 비교를 해서 되게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은 막 스터디하고 나서 내가 그때 그 말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았나? 내가 이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날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밤에 계속 이러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쏘는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잘 맞으시는 분들은 스터디를 하시는 거고, 아니면 안 하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스터디를 하신다 그러면 복습 위주로 돌아가는 스터디를 하시게 되시면 딴 거보다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로 복습을 같이 하면 안 돼요. 같이 모여서 자 우리 한번 복습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제일 나쁜 게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해요. 수업을 저희가 4시간 듣는데 스터디를 6시간, 7시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 공부는 언제 해요?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공부는 내가 해야 돼요. 공부는 집에서 막 해서 맞아 이런 거 있었지 외워야지 해서 외워오고, 만나서 하는 거는 확인하는 거. 확인을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문제를 만들어 와야 돼요. 문제를 만들어 와서 내일 형성평가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형식으로, 실제로 저희가 연습하는 형성평가 형식으로 해서 정답이 분명한 문제를 서로 만들어 와서 같이 돌려서 푸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걸 입으로 물어보고 입으로 대답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초반에는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입으로 물어보면 그래서 다 얼굴 쳐다보고 했던 것 같은데 좀 더 생각해 보시겠어요? 매몰차게 얘기를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가만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몇 분씩 시간이 지나요.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로 물어보고 말로 대답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후반에는 됩니다. 후반에는 9월달 이렇게 넘어가면 말로 물어보고 말로 대답해도 바로바로 대답이 나오거나 틀렸어요. 공부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서로 피차 서로 다 아는 상황이고 다들 모르기 때문에 그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써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타이핑을 하든 손으로 쓰든지 간에, 대신에 정답이 애매하면 안 되고 교재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 명확하게 어디에 있다라는 걸 찾을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 와서 5문제든지 10문제든지 만들어 와서 조가 4명이면 4명이 10문제씩 만들어 오면 40문제잖아요. 40문제인데 이 40문제가 많이 겹칠 거예요. 근데 겹쳐도 돼요. 왜냐하면 겹쳤다는 얘기는 전부 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주제니까. 나 말고 남들도 최소한 이거는 외우고 오겠네? 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겹쳐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 와서 돌려서 풀고 바로바로 체크를 하는 거. 그게 되게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고, 두 번째가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서로 물어보는 거. 나 어제 다시 복습을 해봤더니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럼 누군가는 그 중에서 알고 있을 거고, 모두가 똑같이 나도 몰랐는데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실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거 짧은 글쓰기를 하잖아요. 짧은 글쓰기를 하고 나도 체크를 하지만 또 남이 봐줄 수 있는 부분들은 다르거든요. 내가 쓴 글은 읽혀요. 그런데 이제 남이 쓴 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읽힐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글을 쓰게 되면 채점하시는 분들이 내용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영역의 내용 전문가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상하게 쓰면 이상하게 읽어요. 근데 내가 이상하게 쓴 건 나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요 짧은 글 쓰기 해서 서로 읽어주고 여기 이제 표현이 좀 이상하다든지 중요한 사항이 빠진 것 같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누가 근데 처음에는 막 지적할 때 되게 떨려요. 막 내가 뭐라고 막 여기에 지적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이상하게 읽히거나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면 정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채점을 3명 정도가 보통 실제로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상하게 읽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게 읽은 게 아니라 이상하게 쓴 거예요. 이상하게 썼기 때문에 이상하게 읽은 거기 때문에 겁내지 마시고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체크 받은 쌤 같은 경우에도 되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썼던 이유는요. 이렇게 설명하실 필요도 없는 게 왜냐하면 우리 답은 설명을 못 해요. 채점자를 찾아가서 제가 이때 왜 이렇게 썼느냐 하면요. 얘기를 못 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읽히는 글은 이상하게 읽히게 돼 있고 그건 내가 잘못 쓴 내 탓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읽히지 않도록 고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서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고생하셨습니다.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업의 도입 끝났고요. 그래서 오늘 받으셨던 요 지금 그 글쓰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내일 수업 다 들으시고 아니면 오늘 주제 제가 사실 진도가 빨리 끝나면 오늘 다 끝나거든요. 다 끝나면 요거는 오늘이나 이번 주 안에 한두 개 정도 골라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많이 쓰시면 주당 2개. 짧은 글쓰기는 주당 2개 하시면 되고 작게 쓰시면 주당 1개. 근데 이거는 1, 2월 달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셔야 하는 중요 사항입니다. 그 정도 확인하고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10분 쉬셨다가 두 번째 확인하겠습니다.